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코드로 배우는 NFT 마지막 수업입니다. 최근에 또 이제 이 코인 쪽에서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은데, 어쨌든 뭐, 항상 보면 굉장히 많은 좀 관심을 받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번에 열심히 공부를 했던 이제 자바스크립트까지 했었죠. 자바스크립트까지 했었고, 오늘은 이제 실제로 저희가 리액트 화면을 만들어서 어, 좀 개발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리액트라고 하는 거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인데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액트 홈페이지를 가보면 이렇게 되게 좀 친절하게 한글로 나와 있고요. 어, 이런 식으로 어떠한 형태로 리액트가 그 구성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면은 굉장히 좀 리액트의 특징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상호작용이 많은 UI, 뭐 유저가 버튼을 클릭한다든지 뭐 텍스트를 어떤 입력창에 입력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을 하거든요. 이런 거를 만들 때 생기는 어려움을 줄여준다. 그래서 어떻게 줄여주냐? 그 데이터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유저가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할 때를 얘기를 하겠죠. 이럴 때 변경됨에 따라 적절한 컴포넌트만 효율적으로 갱신하고 렌더링을 한다. 갱신이라는 거는 뭔가 이제 새로 고침을 한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고, 렌더링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우리 홈페이지 이 화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게 어떤 화면을 그리는 것, 이런 거를 렌더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컴포넌트를 갱신하고 렌더링 한다고 되어 있는데, 컴포넌트가 뭐냐? 스스로 상태를 관리하는 캡슐화된 컴포넌트. 그래서 이게 이제 뭔지 우리가 아직 모르지만 캡슐화 되어 있다. 캡슐화 되어 있다는 거는 이 안에서 우리가 상태를 관리를 하고 외부에서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적절한 좀 방법에 의해서 그 진행이 돼야 되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독립성이 유지가 되고 그 독립성을 우리가 의존해야지 변경할 수 있는. 주입해야지 이제 의존성을 주입해야지 변경할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보면은 앱 안에서 손쉽게 전달할 수 있고 돔과는 별개로 상태를 관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하긴 할 건데 이 리액트 코드 처음에 그 CRA 만들었을 때 HTML 문서에서 루트에다가 저희가 크리에이트 도움 그을 통해서 리액트 코드가 화면을 렌더링하는 코드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시 보면은 좀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액트는 뭐 노드 서버에서 렌더링을 할 수도 있고 리액트 네이티브를 이용하면 모바일 앱도 만들 수 있는 뭐 이런 좋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저희가 문서나 자소서 같은 걸 통해서 여기 내용을 좀 더 궁금하면은 이렇게 좀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액트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HTML 문서 자체를 만들어서 렌더링 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이 코드에 나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이제 코드에 보면 CRA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만들었던 코드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document get element by id 루트라고 돼 있어요. 그 루트라고 하는 이제 HTML에 있는 어떤 태그를 가져와서 create root 그래서 루트라고 하는 어떤 변수를 만들어주고 create root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거기서 루트.렌더링을 하면서 여기서 어 리액트의 화면이 그려지는 건데 이게 이제 이 HTML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루면서 관리를 하는 돔이 아니라 리액트에서 관리하는 가상돔이라는 점이 좀 다른 점입니다. 돔이라는 게 뭔지는 우리가 다시 좀 제대로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중요한 거 여기서 하고 싶었던 말은 HTML 문서 자체를 렌더링하는 게 아니다. 리액트라는 환경에서 뭐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든 JSX를 이용하든 우리가 리액트 환경에서 화면이 렌더링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화면을 렌더링하고
상호작용을 만든 UI를 구성하는 데 유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리액트 앱을 또 한번 만들어 보면서 저희가 어, 리액트의 구조나 이런 내용들을 좀 학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NFT 프로젝트, 우리 NFT 프로젝트의 UI, UX를 한번 구성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링크를 또 한번 가볼게요. 이게 여기로 가보면 Create React App이라고 하는 이제 Officially Supported Way to Create Single Page React Application이라고 하는 요런 페이지가 나오는데 전에 한번 해봤었죠. 그래서 npx Create React App하고 My App을 치면은 My App이라는 폴더에 React 코드들이 주르륵 생겨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경로에 이그젬플에 들어가서 경로 복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서 뭐 리액트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npx 이렇게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npx create react app 하고 이름은 뭐 react practice 뭐 이런 식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npx가 아니고 npm이 아니고 npx인데 습관적으로 제가 npm을 쳐버렸는데 네, 그래서 npx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막 엄청 또 생기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필요한 리액트 돔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됐고 그러면 여기 또 이제 친절하게 내용 알려줍니다. 그죠? 뭐 이거를 그때 이제 저희가 이 문구들을 살펴보진 않았었는데 여기 보시면 Inside that directory, you can run several commands라고 해서 이게 이제 패키지 JSON에 아마 이 명령어가 들어가 있을 텐데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npm start를 치면은 development 서버를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npm run build 하면은 번들에 이 그 앱의 인트로 스태틱 파일을 그러니까 이게 프로덕션이 생산이 아니고 저희가 개발을 할 때는 개발을 하는 용도로 이제 우리가 실행을 하는 서버, 막 수정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하는 거를 이제 디벨롭먼트 서버라고 얘기를 하고요. 프로덕션 서버는 실제 상용 서버, 실제 고객들이 사용하는 서비스하고 연결이 된 그런 서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서는 이게 상용 제품 프로덕션을 위한 빌드를 해라라는 내용인데 어, 저희가 이제 빌드를 하는 이유는 스태틱 파일들이 생기면서 훨씬 화면 렌더링이 빨라집니다. 지금은 이제 싱글 페이지이기 때문에 화면 속도의 차이를 잘 못 느끼지만 우리가 이제 뭐 넥스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든지 여러 리액트를 활용하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웹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개발 환경에서 화면을 넘기면 좀 느려요. 왜냐하면 개발 환경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렌더링을 하면서 뭐 컴파일하는 요소도 있고, 근데 이제 빌드를 해놓으면은 그런 것들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화면이 빠르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명령어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타이핑 하기를 좀 제한을 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cd 리액트 프로텍시 한 다음에 npm 스타트를 해라. 그러면 실행이 되겠죠. 근데 저희는 바로 실행을 하지 않고 여기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드가 생성이 되었죠. 그래서 파일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여기 이제 앱.js 파일을 보면은 기본 화면 렌더링을 위한 코드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앱.css 파일을 보면은 화면 구성 요소에 대한 스타일의 집합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덱스 CSS는 글로벌하게 적용되는 스타일이 정리되어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인덱스 일단 HTML부터 볼게요. HTML부터 보면은 이쪽에 여러 가지 HTML 문서들이 있고 여기에 보면은 밑에 요 ID 루트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이 루트를 가져와서 리액트가 이제 리액트 돔을 만듭니다. 그게 이 app.js에 보면은 index.js에 보면은 이렇게 임포트로 이제 뭐 리액트 돔을 임포트를 하죠. 그래서 얘가 create 돔을 하는데 거기 매개 변수로 이 document.get element by id 루트를 넣었습니다. 도큐먼트는 어디서 왔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윈도우의 돔의 어떤 그 내용들을 저희가 가지고 올 때 글로벌 변수로 이미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어디서
임포트를 하지 않아도 브라우저 기반에서 실행할 때 저희가 도움을 호출하고 거기에 적용되어 있는 이런 메소드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get element by id는 id가 루트인 거를 가져와라 라는 말인데요. index.html 보면 여기 id가 루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iv 태그가 걸려 있고요. 그리고 이 루트를 렌더링을 하는데 이때 리액트 스트리트 모드라는 걸로 감싸주고 앱을 가운데 넣습니다. 요렇게 이제 컴포넌트 안에 컴포넌트들을 넣으면 그게 이제 화면 구성이 일종의 하이어라키가 되면서 화면의 구성의 단계가 설정이 돼요. 그래서 앱을 가져서 넣는데 앱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점 그리고 슬래시 그리고 앱 이렇게 넣어놨죠. 그러니까 점이라는 거는 현재 폴더 그러니까 현재 이 소스 내 폴더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현재 폴더 안에 앱을 가져오는데 앱이 뭐냐면 이 app.js입니다. 그냥 이렇게 확장자가 없을 때는 JS 파일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기서 앱을 가져오는데 얘랑 얘는 달라요. 얘는 파일을 참조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그 파일 안에서 앱이라는 걸 가져오는 건데 그게 뭐냐 여기 보시면 export default 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펑션 앱, 이 앱이라는 함수를 모듈화해서 추출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다른 파일에서 이 앱을 호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호출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기능이 있느냐? 요 return, 우리가 return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값을 응답을 하는 어떤 개념이라고 배웠는데 이 값으로 코드가 아니라 이 화면 렌더링하는 코드를 응답을 합니다. 즉 얘를 가져오면 이 안에 화면 렌더링하는 코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살펴보면은 이 div 태그로 붙어서 뭔가 클래스 네임이라고 하는 이런 앱이라고 하는 게 붙고 뭔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헤더라는 태그에 또 뭔지 모르지만 클래스 네임에 앱 헤더가 붙고 이미지 소스 로고 클래스 네임에 앱 로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붙어서 여러 가지 화면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app.css가 있어요. 역시 점 슬래시가 있으니까 현재 폴더에 있는 거고 그리고 app.css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app.css 파일을 한번 열어보면은 막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app.css에서 클래스 네임 앱이라고 하고 있는 게 이 여기서 이, 이 앱에 해당합니다. 예. 그래서 어 그래서 이 클래스라고 하는 거가 여기 이 앱이라고 선언이 돼 있는 이 클래스를 연결을 해줘라 라는 내용이고요. 여기 보면 텍스트 얼라인 센터 뭔지 모르지만은 문자를 줄을 세우는데 센터로 줄을 세워라 라고 하는 걸 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 보면 앱 로고도 있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글로벌하게 선회되어 있는 인덱스는 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바디나 이런 것들을 설정해 주지 않았는데 여기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설정을 이미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로고 같은 것도 보면은 로고가 어디 있느냐 from logo.svg 그래서 로고 svg 여기 이미지 파일이 있죠. 그래서 svg 파일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가 이상한 뭐 문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또 로고에 그린 거예요. 여기 보면은 패스 서클 어쩌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 그린 건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알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얘가 어떤 이미지처럼 그려진다. 실제로 그려진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화면들이 나온 게 CSS로 이렇게 꾸며진 것이 index.js에서 이 안에 컴포넌트 들어가면서 루트 렌더링 함수에 의해 화면에 그려진다. 어디서 이 create 루트라고 하는 메소드에 들어가는 이 매개 변수 루트 div를 기반으로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블릭 폴더를 우리가 보면은 이미 아까 봤지만 여기에 index html 파일이 있고 뭐 이런 뭐 아이콘 같은 것도 있고 이런 로고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HTML 파일 자체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로 이루어진 화면 라이브러리 내에서 화면을 렌더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정확히 우리가 얘네가 어떻게 했는지는 아직 모르지만은 이런 방법을 해서 HTML 파일 자체를 직접 수정하는 것보다
훨씬 화면 전환을 하는데 좋은 속도를 내고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게 어, 이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다라는 게 이제 페이스북이 만든 리액트의 개요입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기업들에서 쓰고 있죠. 사실은 뭐 대부분의 그 큰 회사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뭐 대기업 할 거 없이 점유율은 가장 높은 어, 라이브러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코드를 자세히 보면 익스포트 디폴트 앱이라고 하는 문구가 있는데 이게 펑션 앱을 모듈화해서 다른 파일에서 불러 사용할 수 있는 일단은 뜻이고 그 이 코드 덕에 index.js에서 앱을 임포트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는 임포트한 이제 그 모듈이고 얘는 그냥 파일의 위치이기 때문에 이름이 동일하지만 이 파일 자체를 뭔가 가져와서 모듈화하는 코드는 얘가 아니고 얘는 그냥 모듈 불러오는 거고 얘가 모듈화하는 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럼 도움이 뭐냐? 이제 도움을 한번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그러니까 도움이라고 하는 게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져 있는 이제 웹 문서 여기서 텍스트 파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뭐 이런 이제 HTML 같은 이런 거가 되겠죠. 이게 되겠는데 이런 걸 웹 문서라고 해요. 근데 이게 브라우저의 그 렌더링 하려면 브라우저에서 화면이 그려지려면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처럼 나오려면 어, 브라우저가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메모리에 올려야 됩니다. 뭐 그거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이제 뭐 크롬이면 크롬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겠죠. 근데 이 브라우저 렌더링 엔진이 웹 문서를 로드한 다음에 HTML 파일을 읽은 다음에 파싱을 해서 파싱이라는 거는 어떤 목적에 맞게 그 텍스트나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하는 걸 얘기하는데 어, 웹문서를 브라우저가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을 해서 메모리에 적재를 합니다. 그게 이 브라우저의 이 메모리에 요게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를 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돔이니까 얘가 이제 브라우저의 메모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각각의 요소를 어, 도큐먼트라고 하는 윈도우 이제 글로벌 변수를 통해서 돔 오브젝트들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얘네가 메모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이제 모든 요소와 요소의 어트리뷰트, 텍스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각 요소들에 들어가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얘네가 이제 각각 객체화되고 이 객체들을 부자관계로 표현할 수 있는 트리 구조로 구성한 게 돔입니다. 그래서 이 돔은 노드들과 오브젝트들로 문서를 표현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리 구조라는 게 뭐냐? 예를 들면은 이런 이제 우리가 어떤 HTML 문을 만든다고 치면 여기 보면 이제 HTML이 있고 그죠? 상단에 그리고 헤드가 있는데 이렇게 헤드 그 안에 타이틀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이제 문장이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요소들을 트리화한 것이 이제 돔이다라고 할 수 있고 HTML 문서는 우측과 같이 노드 트리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노드는 노드.js의 그 노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요소들을 이제 노드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프론트 작업을 여러분이 이제 아마 전문적으로 혹시나 하게 된다고 하면, 리액트 같은 거는 굉장히 가상 도움에서 실행이 되고, 요즘은 리액트부터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도움을 모르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내가 웹 프론트를 개발한다고 하면 도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도움 오브젝트, 뭐 이런 거 치면은 이렇게 잘 내용이 나오니까 이런 거 자세하게 봐서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이 정도로 도움을 한번 알아보았는데 이 도움을 쓰지 않고 리액트만의 가상 도움을 써서 어쨌든 이제 리액트는 실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액트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좀 다뤄볼 건데 일단 리턴 안에 모든 코드를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지워보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일단 실행을 시켜봐야겠죠. 실행을 시켜서 얘가 잘 되는지 확인을 해야지 우리가 뭐 해봐도 문제없이 되는 거를 수정된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치될 때 이 노드 모듈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npm 그냥 뭐 여기 보시면 패키지에 스타트 돼 있죠. 그래서 npm run 스타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리액트 스크립트 스타트 여기 이제 이 명령어가
패키지.js는 이 명령어가 실행이 되면서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고 있는데 이 앱.js의 리턴을 모두 한번 지워볼게요. 얘를 지워보고 저희가 이렇게 h1 태그를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을 하나 감싸주고요. 이렇게 감싸주고 h1으로 뭐 이렇게 네, 뭐 헬로 월드로 전 썼지만 리액트 앱으로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저장을 하면은 웹팩이 뭔가 컴파일드 위드 어쩌고 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웹팩을 배우지 않았지만 뭔가 이렇게 바로 바뀐 게 적용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리액트를 하지 않고 그냥 HTML을 직접 수정을 하거나 하면 얘를 새로 고침을 해준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이 리액트는 가상도움을 쓰기 때문에 바로 변경된 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개발할 때도 편리하다고 할 수 있죠. 이 H1 태그라고 하는 거는 이 HTML 문서를 쓸 때도 헤더라고 하는 일종의 제목 역할을 하는 그런 뭐 우리가 워드나 한글 파일 같은 뭐 서식 같은 게 있잖아요. 제목, 본문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목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좀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 H1을 한번 저희는 적용을 해 본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리턴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얘가 여기서 렌더 함수를 통해 이제 렌더링이 되잖아요. 근데 이 렌더링 할 때 이 렌더가 경량화한 리액트 엘리먼트를 반영을 하게 되는데 이 리액트 개발자는 JSX라는 문법을 사용해서 리액트 구조를 쉽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쓰는 이게 얘는 정확히 말하면 자바스크립트가 아니에요. 얘는 JSX라는 부문을 이용해서 만드는 건데, 어, 뭐 예를 들면 이제 div라고 하는 구문이 빌드하는 시점에 리액트 크리에이트 엘리먼트 div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문이 이렇게 썼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렌더 함수를 통해서 화면에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JSX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자바스크립트 플러스 XML이에요. 그러니까 XML은 저희가 사실은 배우진 않았는데 XML이 어떻게 생겨내냐면 뭐 이런데 아무 거 나오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어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 제목 같은 식으로 이게 그 어떤 뭔가 감싸주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XM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잘 보이는 예시, 이런 식으로 쓰는 걸 XML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플러스 XML 이다. 그래서 이 문서 편집 방식이 얘를 다루는 이 문서 편집 방식이 어쨌든 JSX라는 걸 쓰기 때문에 HTML을 편집하는 거랑 굉장히 유사하지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완전히 동일하게 쓸 수는 없는데 그중 하나가 HTML 태그를 사실 우리가 붙일 수가 있는데 CSS에서 클래스를 연결할 때 HTML에서는 이 클래스를 써요. 여기 인덱스 HTML에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없지만 여기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클래스를 붙일 때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근데 index.js, app.js 여기서 보시면 아까 우리가 클래스 네임이 붙죠.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다는 점이 있고 카멜 케이스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배울 건데 온클릭이라는 거를 예를 들어 이제 HTML 문서에서 저희가 버튼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은 이 온클릭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떠한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이 버튼 오브젝트에서 이미 내장된 함수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JSX 부분에서 만들 때는 이런 게 온클릭 이렇게 온 그리고 카멜 케이스로 대문자 이렇게 어, 그 메소드를 호출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 그래서 HTML 문서랑 비슷하지만 완전히 동일하진 않다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리액트 기초를 다시 한번 해볼 건데 이제 패러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긴 문장이죠. 긴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헤더가 있는 상태에서 밑에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뭔가 긴 문장하고 저장을 하면 무조건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저장을 하면 이렇게 긴 문장이 밑에 들어간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버튼을 만들면 이제 버튼 태그를 선언해 주면 되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 여기다가 어 밑에 버튼을 만들어 볼게요. 버튼 이렇게 클릭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 div 안에 있어야 되는데 제 div 밖으로 넣었어요. 여기 보시면 must be wrapped in a enclosing tag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구성 요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도 있고 하니까 얘가 wrapped가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된 거죠. 그래서 오류가 났습니다. 얘를 그래서 이 안으로 넣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버튼이 생겼어요, 그죠? 클릭 미 클릭하면 버튼이 생겼는데 아무런 기능도 지금 작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온클릭을 좀 추가를 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 오브젝트들이 이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어트리뷰트들이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버튼도 제가 온클릭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 이제 뭔가 만들어 주기 전에 뭐 어떤 이벤트 리스너나 콜백 같은 거를 만들어서 막 어떤 온클릭이라는 거를 만들기 전에 이 버튼이라는 엘리먼트가 온클릭이 이 안에 내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튼 엘리먼트를 제가 쓰는 거겠죠.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제가 가져올 건데,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다가 뭐 이렇게 const alert이라고 하는 코드를 만들 겁니다. const alert 이렇게 익명 함수를 만들 거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윈도우라는 이제 또 그 글로벌 메소드를 호출한 건데 그래서 alert을 저희가 메소드를 하면은 alert 화면이 뜹니다. 그리고 얘를 온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어트리뷰트를 쓰느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클릭이라는 거는 이렇게 온클릭에다가 얘가 클릭했을 때 그러면 이 괄호 안에 있는 애를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누르면 이제 이렇게 얼럿이 뜨게 됩니다. 뭐 예쁜 건 아니지만 기본 얼럿이라서 이런 식으로 뜨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는 브라우저의 전역 객체여서 브라우저에서 윈도우 객체가 있으면은 얘를 불러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alert은 브라우저의 경고창인데 얘를 저희가 어떤 텍스트를 정해서 불러온 거죠. 호출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태그를 한번 넣어볼 건데 이렇게 이제 이미지 태그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밑에다 이 div 안에 넣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이렇게 해서 소스는 뭐 로고로 넣고 어, 클래스는 붙이지 않고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alt라고 하는 거는 이 이미지가 없을 때 나오는 어떤 그 텍스트예요. 그래서 여기는 근데 이 로고가 가져왔기 때문에 로고가 있어요. 로고가 있는데 이렇게 로고가 뜨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게 https 뭐 저는 했다고 치워보자 로고를. 그러면 로고 없죠.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 이 alt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좀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 화면들을 한번 구성을 해보았고요. 이제 좀 화면 스타일을 한번 좀 적용을 해 볼 건데, 스타일은 이제 두 개의 중괄호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쓰거든요. 그래서 이 중괄호 내에서 이 CSS를 좀 작성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지금 텍스트 얼라인 한번 센터로 바꿔볼 건데, 예를 들어 H1에서 저희가 얘를 스타일을 이렇게 하는데 이 괄호가 하나 있죠. 괄호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괄호 하나 더 하고 여기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써볼까요? 이런 식으로 써보면 예제 이제 그 코파일럿이 제안해주는 예제를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컬러가 레드고 폰트 사이즈가 50픽셀인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뭐 텍스트 온라인 센터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다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센터로 바뀐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CSS를 저희가 먹일 수가 있고요. 어, 폰트 사이즈랑 칼라 레드를 스타일 추가를 하기로 했는데 이미 뭐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칼라 레드라는 것도 이제 이미 선언이 된 레드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레드를 갖다 쓸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헥스 코드 같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무슨 뭐 ED 뭐 저거 이런 숫자 있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그 색깔 코드를 안다면 적용할 수가 있어요. RGB로도 당연히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레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이미지 사이즈를 한번 좀 변경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미지 위스나 헤이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에다가 여기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각 태그들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수정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알면은 좀 편하겠죠. 그러면 처음 모를 때는 약간 문서를 좀 찾아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은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알고 알려드리기 때문에 문서를 보지 않아도 이런 걸 수정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면은 이렇게 사이즈가 좀 변경이 된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패러그래프에도 이제 텍스트 얼라인을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뭐, 피해도 여기다가 이렇게 스타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타일로 해서, 예, 텍스트 얼라인, 센터, 이렇게 한번 적용해볼게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뭐 좋은데, 이게 중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이제 그냥 div, 여기다가 우리가 넣어주면은 얘를 모두 감싸서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넣어주고, 얘는 사실은 없어도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주면 중복되지 않아도 이렇게 센터가 됩니다. 근데 얘는 왜 센터가 안 되지? 라고 해보면 얘네가 사실은 줄바꿈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줄바꿈해주는 이 비하를 한번 얘를 한번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줄바꿈이 되면서 이렇게 둘 다 센터에 온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해보다 보니까 그 태그에 직접 인용하니까 관리가 좀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항상 그 해당 파일로 들어가서 CSS 이런 것들을 좀 수정을 해줘야 되고, 컴포넌트들이 또 많아지면은 얘가 좀 복잡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CSS 파일로 스타일을 좀 옮겨가지고 CSS 파일에서 좀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여기 div 스타일의 텍스트 얼라인 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지우고 f.cs에서 텍스트 얼라인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가져오려고 하는데 이미 선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새로 선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얘를 저희가 클래스 네임 그리고 앱 이렇게 적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텍스트 얼라인 센터가 이렇게 적용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텍스트 얼라인이라고 하는 이제 그 CSS 여기 이제 뒤에 설명이 아마 나올 텐데 주의할 점은 이제 리액트 인라인 스타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하는 걸 인라인 스타일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는 이렇게 카멜 케이스로 선언이 돼요. 그러니까 폰트 그리고 사이즈에서 S가 좀 큰 거 이런 식으로 선언이 되는데 우리가 실제 이 CSS 앱.css로 가면은 그렇게 되지 않고 얘가 이런 식으로 하이픈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죠? 이 텍스트 얼라인 이런 식으로 하이픈으로 연결이 됩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이런 것도 이렇게 폰트 사이즈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백그라운드 컬러도 저희가 만약에 여기서 하게 되면 역시 백그라운드 컬러 아이고 네, 이런 식으로 얘가 카멜 케이스로 선언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 안에서는 앱.cs에서는 이렇게 얘가 하이픈으로 연결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JSX에서 좀 코드를 짤 때, 그냥 HTML과 CSS로 하는 거랑 조금은 다르다, 조금 다른 면이 있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기본적인 리액트를 한번 해봤고요. 이제 좀 우리가 이제 리액트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드를 하다 보면은 데이터를 막 저장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에 따라서 뭐 화면 변경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이제 코드를, 리액트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화면을 좀 변경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let p 텍스트는, p 스트링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해보도록 하고, 이 안에 저 p 스트링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근데 이제 우리가 p 안에 넣을 때는 스트링 이런 식으로 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p 스트링 이 문자가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여기 값을 넣을 때는 항상 이렇게 p 스트링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this is a string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근데 제가 이제 이 클릭을 했을 때 이 얼럿을 얘를 하지 않고 p 스트링은 this is a new string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 얘를 이제 p 스트링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뭔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p 스트링이 안 바뀐 건가 해서 콘솔 로그에서 p 스트링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클릭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p 스트링이 this is a new string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this is a string으로 해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바꿀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거를 바꾸려고 하면은 이 태그라는 걸 좀 가져와서 우리가 좀 바꿔야겠는데? 라는 사실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HTML 문서에서는 실제로 저희가 어떤 내용을 바꿀 때, 아까 이제 우리가 보면은 뭐 index.js 보면 document get element by ID 이런 게 있죠. 실제로 해당 태그의 아이디를 주고, 혹은 태그에 뭐 클래스나 아이디를 준 다음에 그거를 가져와서 여기서 document get element by ID에 뭐 어떤 밸류나 inner HTML을 바꾸는 식으로 해당 도큐먼트 태그들의 값을 바꾸어 주었어요. 근데 제가 좀 읽어보다 보니까 이거 사실 이제 순수한 HTML은 아니고 어쨌든 가상 환경에서 값이 약간 변경될 때마다 컴포넌트들이 렌더링 되게 사실은 해 놓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리액트의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 유즈 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코딩을 하다 보면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 데이터의 변경에 따라서 화면을 막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냐? 이 리액트에서는 유즈 스테이트를 좀 사용을 해서 손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액트의 유즈 스테이트 하고 라이프 사이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게 훅이라는 건데 어, 훅을 제가 이제 PPT에도 좀 써 놓았지만 이 홈페이지 설명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리액트 라이프 사이클 한번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이 스테이트하고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좀 아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간단히 살펴보고 여기까지 보고 좀 쉬고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여기서 보시면 저희는 지금 약간 이게 좀 다릅니다. 좀 다른데 함수형으로 돼 있죠. 함수형으로 돼 있는데 원래는 리액트가 클래스였어요. 근데 클래스였을 때 우리가 리액트에서 이런 생명주기에 따른 어떤 이제 환경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component did mount, component will unmount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이 component did mount는 이 출력물이 도면 렌더링 된 후에 실행이 되는 이런 거여서 실제 컴포넌트 디드 마운트를 하면은 얘가 렌더링 된 후에 얘를 출력을 해가지고 실행을 시킬 수가 있었고 그리고 컴포넌트 윌 언마운트 같은 경우는
이 컴포넌트가 이제 언마운트 된다. 화면에서 이제 사라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런 생명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주기에 따라서 우리가 변수를 선언해주기도 하고, 변수를 해제해주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유즈 스테이트, 이 함수형으로 리액트를 사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 클래스의 생명 주기에 따른 함수를 호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리액트에 훅이라는 거를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 훅이라는 게 뭐냐면, 어, 이 리액트의 스테이트라고 하는 객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가 뭐냐? 이 리액트에서 다루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변수인데, 중요한 거는 이 스테이트가 변하면 얘가 리렌더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훅과 스테이트를 통해서 화면을 어떻게 변경하는지를 좀 알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클래스일 때는 이 생명주기에 따른 이 함수를 아까 뭐 디드마운트, 컨버터, 엄마운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얘의 문제는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이미 컴포넌트가 마운트가 됐는데 그 후에 변수가 선언이 된 게 바뀐 게 문제예요. 그래서 컴포넌트를 그럼 다시 이 변수를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미 컴포넌트가 마운트가 된 거죠. 근데 훅과 스테이트를 이용하면 훅을 이용해서 저희가 스테이트에 접근하면 스테이트라는 것 자체가 값이 변할 때 이 리액트 화면이 자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미 컴포넌트들이 뭐 마운트 되어 있고 우리가 굳이 생명주기에 따른 이런 함수들을 호출하지 않아도 걔만 바뀌어주면은 얘가 리렌더링이 되면서 변수가 새로 적용이 되는 그런 편리하게 화면을 다이나믹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또 좀 휴식 시간을 가지고요. 휴식 시간을 가지고 8시에 이제 이 화면의 요소들을 한번 훅과 스테이트를 이용해서 한번 바꿔보는 또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즈 스테이트라고 하는 걸 한번 알아봤는데요. 또 본격적으로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유즈 스테이트를 사용할 수 있게 이 유즈 스테이트를 임포트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임포트 유즈 스테이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즈 스테이트를 임포트를 한번 해줄 거고요. 저장을 하면은, 문제 없이 얘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유즈 스테이트 코드를 추가를 할 건데, 저희가 이제 그 카운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클릭할 때마다 카운트가 플러스 되게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스테이트에 저희가 이제 그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유즈 스테이트라고 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만드냐? 예를 들어 컨스트 이런 식으로 해서 변수를 선언하는데 이게 대괄호로 하고 카운트로 우리가 이제 사용할 변수명을 선언을 한다면 그 다음은 보통은 set count 이런 식으로 set이라는 걸로 감싸줍니다. 카멜 케이스를 사용해서 C는 대문자로 넣어준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use state 0이 들어갔죠. 이게 초기 값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use state 값은 0으로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use state의 이제 첫 번째 원소가 이제 state. 얘가 이제 실제로는 state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변경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원소, set count는 state를 변경을 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에 보면 우리가 그래서 count가 state인 거고, set count가 state를 변경할 수 있는 함수고, 그래서 use state 0은 state 초기 값을 0으로 설정을 해주는 코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set count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const count, set count는 이런 식으로 use state는 0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버튼 클릭했을 때 우리 유즈 스테이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얘가 이제 카운트를 계속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제 얼럿에 여기다가 얘도 다 주체를 하고 set count에다가 카운트 플러스 1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카운트가 기존에 이제 0이 있죠.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해서 셋 카운트를 하는 거니까 카운트가 이제 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다가 이제 카운트 이런 식으로 해서 카운트에다가 이 카운트를 하면은 얘는 이제 문자 카운트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중괄호 감싸준 카운트가 들어가는 게 이제 실제 카운트의 이 숫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2, 3, 4 해서 화면이 계속 바뀌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스테이트를 한번 조금 더 한번 알아보면 우리가 이제 아까 배운 것처럼 스테이트는 이제 스테이트가 변경되면 컴포넌트가 리리 렌더링 되는데 스테이트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컴포넌트 내에서 관리가 되는 어떤 데이터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셋 스테이트는 비동기적으로 호출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비동기를 배웠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셋 스테이트 카운트를 호출을 했지만 호출을 하자마자 얘가 데이터가 바로 변경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셀 카운트 다음에 카운트를 콘솔을 찍어 보면은 콘솔을 찍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카운트 요렇게. 그러면 콘솔 했을 때 찍었을 때 얘를 보면 7이 됐지만 그죠? 우리가 카운트는 언제 호출했냐? 이 스택 카운트 다음에 호출했어요. 근데 숫자가 바뀌지 않고 6이죠.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카운트가 7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7로 바뀐 게 하지만 이렇게 화면에는 제대로 8이 뜹니다. 이제 좀 헷갈려서 0부터 해보면 얘는 1인데 0이 뜨고 이렇게 하나씩 못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내가 셋 카운트를 여기서 호출을 해서 얘가 변경이 될 때, 이 화면 리렌더링이 되니까 바로 순서대로 호출이 된 걸로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얘는 비동기적으로 호출이 되기 때문에 이 다음에 우리가 콘솔을 찍었을 때는 이 카운트 값을 바로 받을 수는 없을 수도 있다. 이거를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테이트의 이제 변화를 하려면 유즈 이펙트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 유즈 이펙트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죠. 이렇게 여기서 리액티스 또 가져오고요. 그리고 유즈 이펙트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 인, 카운트 이렇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유즈 이펙트를 저희가 실행을 시키는데 얘가 이 카운트 스테이트가 변할 때마다 유즈 이펙트의 요 코드가 실행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무슨 뭐 유즈 이펙트가 여러 번 호출이 됐죠. 그거는 지금 일단 설명을 딱히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카운트는 0인데 카운트인 유즈 이펙트는 카운트가 변화됐을 때 콘솔 로그가 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화면에 나온 카운트처럼 내가 원하는 숫자를 그대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지 이펙트를 한번 보면은 스테이트를 변경하면은 이런 이제 스테이트가 실제 변경이 된 그런 것들로 인한 어떠한 이제 이펙트 이런 것들을 이제 사이드 이펙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 사이드 이펙트를 캐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훅이고, 이 유지 이펙트라고 하는 거는 그 사이드 이펙트를 캐치를 해서 스테이트가 변경이 될 때 얘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실은 이쪽에 이제 리액트, 이 스테이트나 이런 것에 대한 그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제 스테이트를 직접 수정을 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우리가 이제 이 스테이트를 사용해서, 셋 카운트라고 하는 셋 스테이트를 사용해서 스테이트를 이제 변경을 해줬죠. 그리고 업데이트가 비동기적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어, 그리고 리액트, 유저, 이펙트 이런 걸 쳐보면 역시 관련된 설명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훅을 사용할 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유지 이펙트를 넣어서 여기는 우리가 이제 그 카운터 같은 이제 사이드 이펙트를 넣지는 않았죠. 네, 넣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훅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그 리액트에게 이제 컴포넌트가 렌더링 이후에 어떤 일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이제 어 말한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안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이제 좀 요런 문서를 보고 하면 여러분이 좀 이제 말은 사실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사실 알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렌더링과 모든 업데이트 후에 계속 이제 수행이 된다. 그리고 그중에 저희는 요 카운트를 이런 식으로 매교변수를 보내면서 얘를 우리가 변환됐을 때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 여기서 이제 스테이트로 그 스테이트를 변경했을 때에는 이 변수가 사실은 바로 변환이 적용이 되지 않았는데 유지 이펙트라고 하는 거는 렌더링이 된 뭐 그런 것들 혹은 이제 사이드 이 이펙트로 이 스테이트가 변경이 됐을 때 우리가 참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값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걸 모르고 리액트 훅으로 처음에 개발하다 보면은 영영 얘를 그 우리가 찾는 방법을 모르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랍인데, 우리가 이제 그 코드가 길어지면 그 리액트를 구성하는 이제 컴포넌트를 여러 가지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카운트 컴포넌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여러 가지 코드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만약에 이제 이 app.js의 사실은 이 내용이 길지 않지만 굉장히 내용이 지금 뭐 길어졌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뭐 헤더나 이런 것들도 다 컴포넌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지금은 카운트 JS로 할까? 카운트랑 이런 거 만들어 볼게요. 할게요. 그러면 app.js에서 얘를 우리가 사실은 그대로 복사를 해주면 됩니다.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주고요. 복사를 해주고 복사를 해주고 이름은 카운터로 이렇게 바꿔요. 바꿔주고, 이런 애들은 일단 없애도록 할게요. 일단 없애도록 하고, 그리고 이렇게, 카운트를 이렇게, 뭐, 요거는 일단은 이렇게 내용을 없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를 카운트로 한 거죠. 그래서 app.js에서 저희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카운트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import from count 이렇게 가져오고, P를 이렇게 쓰지 않고, 카운트. 예,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얘는 지금 변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카운트 페이지가 생겼죠, 그죠? 카운트 페이지가 생겼고, 어, 저희가 헤더도 예를 들면 얘가 좀 복잡하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얘도 헤더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헤더, JS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헤더 JS에서 역시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복사를 해서 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단 지금 저희가 조금 어색하니까 복사해서 지우는 방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펑션은 헤더가 될 거고, 이런 애는 오히려 좀 필요가 없겠죠. 그죠? 카운트는 인풋 카운트 하는 건 필요가 없고, 얘도 사실 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헤더만 이렇게 남겨주면 됩니다. 헤더만. 어차피 이제 h1 태그로 다 얘를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랩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H1 태그로 감싸서 그대로 반환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app.js에서 저희가 헤더를 임포트하고 그럼 해서 헤더 임포트하고 얘네를 이제 없애주고 그죠? 얘를 없애주고 헤더 이런 식으로 해도 사실은 돼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 없이 배웠죠. 근데 아까 코드가 적었지만 그래도 좀 더 깔끔해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코드를 분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컴포넌트를 좀 나눠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것도 다 이제 바꿔서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보다 보니까 지금 하나 달라진 게, 아까는 얼럿을 이렇게 누르면,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제 카운트가 바뀌었는데, 지금 카운트가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바뀐 이 카운트를 전달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전달을 하냐. 여기다가 그냥 컴포넌트에다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방식을 이렇게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어, 이 매개 변수를 전달하듯이 전달하는데, 여기 이제 버튼에 onClick이라는 이제 어트리뷰트가 이미 있었잖아요. 카운트는 없지만 저희가 카운트에다가 이 카운트라는 변수, 스테이트를 전달하겠다라고 선을 한 거예요. 근데 카운트에는 그걸 받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props라고 하는 거를 선을 해주고요. 얘를 우리가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props가 과연 어떻게 가져와지느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js에서 유지 팩트가 이제 여기서는 뭐 딱히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카운트에서 가져올 건데, props 하고, props.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릭하면, props in use effect에 이렇게 객체 형태로 카운트를 가져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const, count, props에서 가져올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카운트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props, 어제 우리가 카운트가 리렌더링 되면서 props의 그 값이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카운트가 숫자가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rops라고 하는 거를 활용을 해서 컴포넌트에다가 이 어떤 원하는 값을 좀 전달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props라고 하는 거는 이제 컴포넌트들의 속성을 나타내는 이제 데이터인 건데, 얘가 이제 그 컴포넌트들은 이제 이 props 객체 인자를 전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액트 구조를 이용해서 이 필요한 데이터들을 각 구성 요소로 공유를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좀 기본적인 우리가 이 좀 그 props까지 했으니까 기본적인 이 리액트라고 하는 거는 좀 공부를 해보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마켓플레이스 환경을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꺼주고, 어, 저희가 저번에 했던 마켓플레이스 코드를 다시 한번 열어서 이제 리액트 환경에서 화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마무리 단계죠. 마무리 단계 왔는데, 리액트 하다 왔으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더 어떤 구조로 되는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미 이 코드를 짤 때 사실은 리액트 CRA 명령어로 리액트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 코드를 사실은 짰습니다. 코드를 짰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미 소스라고 하는 게 여기 앱.js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트러플 이닛을 해서 저희가 이 컨피규레이션에 이 어떤 네트워크나 이런 이제 디벨로먼트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 다 작업을 해 주었고요. 이쪽에 작업을 해 주었고, 어, 저희가 소스는 건드리지 않았고, 마이그레이션으로 통해서, 이 이니셜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디플로이 컨텐츠를 통해서, 이 아티팩트 리카를 통해서 이 계약서 파일의 이제 API들을 이제 저희가 그 배포할 수 있도록, 요런 이제 코드를 짜 주었고,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솔리디티로 된 크립토 돌핀 계약서, 그죠? 그리고 ERC165 그리고 ERC7일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민트나 뭐 어떤 밸런스 오브 오너 오브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한번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테스트를 사용을 해서 그죠? 테스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이 코드를 쳐보지 않아도 얘가 문제없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테스트 코드를 통해서 한번 저희가 이 문제없이 되는지 실행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가나슈를 다시 실행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테스트가 우리가 트러플 컴파일 한 다음에 트러플 그냥 테스트를 그냥 써서 네, 이렇게
했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걸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나슈를 이렇게 다시 실행을 해주고요. 가나슈 다시 실행하면 다시 컴파일을 그 마이그레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가 여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코드에서 저희가 트러플 컴파일 해주고 코드처럼 그리고 트러플 마이그레이트 리셋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트러플 테스트하면 저희가 이거를 다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얘가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그 테스트를 다 통과를 하면서 잘 되었구나 적용이 되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한번 작업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하고 프론트엔드를 연결을 하려면 웹3 그 모듈을 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웹3 자체가 이더리움 그래서 재단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이 관련된 코드가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투표 앱을 한번 만들었었어요. 그때 만들었던 코드를 거의 유사하게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요거를 이제 이 마켓플레이스 화면을 꾸미는 거는 거의 일종의 약간 복습과 같은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일단 웹3를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npm i save 그래서 웹3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요. 네, 설치가 되었고 패키지.json에 보면은 웹3가 추가가 된 걸 알 수가 있고요. 초반에 그걸 저희가 프로젝트 할 때 메타마스크 디텍트 프로바이더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은 우리가 다시 설치를 해주지 않아도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해서 저는 이 소스의 app.js에 임포트 하는 곳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듈을 저희가 임포트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되고 npm run start를 통해서 제가 문제없이 실행이 되도록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이 화면은 가고 이제 새로운 화면이 이쪽에 실행이 될 겁니다. 네, 그 새로운 화면이 아까 원래대 화면으로 돌아간 새로운 화면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ABI를 불러와야 되는데, 이제 어플리케이션 바이너리 인터페이스,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컴파일이 된 파일, 그러니까 얘는 제이슨 파일이죠. 그래서 저희가 제이슨으로 이제 여기 빌드 폴더에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컴파일하면 빌드 폴더에 컨트랙트 이 제이슨들이 막 여기, 됩니다. 그래서 얘를 불러올 건데요. 불러오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혹시 얘가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이 앱.js를 기준으로요. 앱.js를 기준으로 크리에이터 돌핀이 from 이 점이 두 개면 이 소스의 한 단계 위에요. 한 단계 위. 왜 한 단계 위로 가냐? 한 단계 위로 가야지 저희가 얘 같은 경로에 있죠. 그러니까 소스 안에서 찾으면 빌드로 갈 수 없어서 한 단계 위로 가서 빌드로 가서 컨트랙트의 크리에이터 돌핀 .js를 찾는 겁니다. 저장을 했더니 에러가 나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왜 실패를 했냐. 그러니까 outside of the project src 디렉토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스 폴더 내에 무조건 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컨트랙트 파일을 이 소스로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폴더 내에 컨트랙트 파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이렇게 경로가 바뀌면 되겠죠. 그러면 문제없이 컴파일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타마스크 지갑에 제대로 로그인해서 사용자가 제대로 로그인해서 호출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디텍트 이더리움 프로바이드를 활용해서 아래와 같은 코드를 저희가 만들 건데 보시면 여기다가 함수를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하니까 좀 이상하게 됐네요. 네. 일단은 이 디텍트 이더리움 프로바이더 이거 여러분 모듈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선언을 해서 프로바이더라는 걸 저희가 선언했고요. 얘가 if 프로바이더가 있으면 잘 선언이 되면 이더리움 서세스풀리 디텍티드고 그리고 윈도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윈도우에 더블 웹3라는 이제 객체 윈도우 아까 이제 뭐 얼럿이라고 하는 식으로 전역 그 변수로 이제 저희가 접근을 했었죠. 그런 식으로 웹3에 저희가 new 웹3 프로바이더 이 프로바이더를 매개변수로 담아서 웹3를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웹3는 이 웹3 모듈을 통해서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면 이더리움 프로바이더가 not detected니까 사실은 이더리움 프로바이더가 이쪽에 제대로 불러올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좀 있다. 그래서 뭔가 좀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저 이펙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페이지가 호출이 되면 로드 웹3를 호출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유저 이펙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쓰고 이렇게 빈 어떤 그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그 어떤 그 스테이트나 이런 것들이 적결해서 값이 변결될 때마다 호출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페이지가 한번 호출되면 처음 호출이 됐을 때만 얘를 실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한번 호출을 어떤 시키고 싶은 함수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유지 이펙트를 사용해서 호출을 시켜요. 그러면 이 유지 이펙트에서 로드 웹3 요거를 제가 호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다행히도, 그죠? 이더리움 successfully detected 되었다. 그러니까 문제 없이 여러분이 지금 이 문제 없이 이 이더리움이 제공이 되는 환경인지를 좀 체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확인을 해 보았고요. 다음은 이제 그 연결된 이 좀 계정 정보를 좀 제가 가져와 볼 건데, 어, 우리가 사실 이런 거 알려면 어떤 웹3 API를 저희가 이용했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 사실 이제 그 어떤 그 쿠키, 투표에 만들 때도 그렇고, 저희가 사실은 이런 것들을 좀, 뭐, 제대로 엄청 읽어보진 않았는데, 여기 보면은 웹3JS 다큐멘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여러분이 보면은 이더리움 관련된 것들, 웹3 관련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런 함수들이 이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있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뭐 이쪽에 이더 관련 내용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다 보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어카운트를 가져오느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get 어카운트 이런 걸로 어카운트들을 가져올 수가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필요한 API 정보를 사실은 여러분이 한번 찾아 읽어보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저 같은 강의나 예제 소스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근데 이걸 읽어보는 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걸 미리 확인을 하고 틈틈이 나중에 실력을 올릴 때 좀 공부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저희가 이제 get 어카운트를 찾았죠, 저희가. 이 get 어카운트를 잘 찾았습니다. 잘 찾았기 때문에 get 어카운트 API를 활용해서 연결된 계정 정보를 가져올 건데, 이제 우리가 그 연결되는 계정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브라우저에서 저희가 상황을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브라우저에서. 이 브라우저에서 환경을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브라우저의 그 메타마스크 익스텐션을 통해서 얘가 이 우리 가나시 서버랑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지금 이제 어떤 그 이런 뭐 실제 이더리움에 저희가 접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시에 들어가야 되고 어 제가 잠시 로그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화면 공유를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메타마스크로 돼 있는데 얘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이트에 사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계정도 좀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계정도 가져오는데 일단은 연결된 사이트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지금 연결된 사이트를 하면은 저는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마 연결이 안 돼 있는 분은 뭐 수동으로 연결하기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 연결하면은 이제 연결이 사이트에 연결돼 가지고 연결이 되었다라고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그 계정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역시 계정을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정을 가져올 건데 어떻게 가져왔냐? 이렇게 이 시크릿 키를 저희가 복사를 하면 됐죠. 프라이빗 키를 복사를 해서 복사를 해주면 이렇게 가져와졌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계정도 연결이 됐는데 로컬호스트는 연결이 되지 않았네요. 그래서 로컬호스트는 여기 보면 연결된 사이트 해서 여기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정이랑 전 사이트 연결을 했고요. 저는 이미 연결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전화를 해줬는데, 여러분 아마 여기서 연결이 안 돼 있으면은 연결된 사이트를 통해서 여기서 연결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준비는 다 되었고요. 다 되었고, 이제 그 로드 어카운트라고 하는 코드를 저희가 구축을 해서 실제 이더리움 계정을 불러오는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드 어카운트를 작성하는데 이게 어카운트가 어웨이서 윈도우 웹3에 여기 이제 그 여기 이게 뭐냐 여기 웹3라고 하는 어떤 깃을 만들어줬죠. 그래서 get 어카운트 우리가 만들었던 그 get 어카운트 메소드를 통해서 어카운트를 불러오는 코드예요. 요거를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를 저희가 이 유즈 이펙트에서 저희가 얘를 실행할 건데 여기서 로드 어카운트. 근데 얘는 사실 어웨이시 이렇게 붙어야 되는 코드예요. 왜냐면 그 어싱크로 저희가 얘를 실행했으니까. 아, 이건 실수네요. 아, 이거는 사실 붙지 않아서 상관없습니다. 네, 붙지 않아서 상관없고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어카운트를 가져왔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가져왔고 얘가 어레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여서 이거는 제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get 어카운트로 해서 어카운트 정보도 우리가 연결이 된 어카운트 정보 가져올 수 있었죠. 얘를 한번 살펴보면 뭐 0xc 어쩌고로 시작하고 86으로 끝나죠. 봤을 때 제대로 된 계정을 제대로 가져온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투표앱 할 때 UI가 없어서 좀 심심했는데 이제 브라우저 상에서 연결을 해보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코드는 혹시 기억나지 모르지만 이런 건 아마 좀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도 저희가 거의 동일하게 코드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저장된 이 불러온 어카운트를 저희가 유즈 스테이트를 활용을 해서 저장을 할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어카운트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킵 트래킹,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카운트를 저장할 때 이런 식으로 이게 배열로 오기 때문에 얘를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근데 보다 이제 우리가 좀 안전하게 하려면 만약에 if 어카운트가 0보다 이렇게 크면, 그죠? 크면 우리가 사실은 해주면 조금 더 이게 안전한 코드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줄 수가 있겠죠. 그죠? 어카운트 정보가 저장이 된 거예요, 그죠? 어카운트 정보가 저장이 됐고, 뭐 이런 거 확인하고 싶으면은 저희가 어카운트 정보 잘 저장이 됐는지 또 유즈 이펙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여기다가 유즈 이펙트 컨솔 로그 어카운트 이런 식으로 해놓고 여기는 어카운트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화면에 호출이 되었을 때 유즈 스테이트를 우리가 이제 불러오질 않았네요. 그래서 유즈 스테이트 스테이트 이렇게 불러와주면 잘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콘솔 로고 얘를 이제 콘솔을 찍지 않아도 여기서 어카운트가 이제 아니다. 여기 프라미스로 돼 있어. 여기 어웨이스는 해줘야 되네요. 네, 이거 제가 테스트를 했었는데 실수로 필요 없다는 식으로 잘못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get 어카운트를 한 후에 저희가 이제 get 어카운트가 이게 이제 실행이 된 다음에 호출이 돼야지 제대로 어카운트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어카운트를 호출했기 때문에 undefined 프로퍼티를 읽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저희가 always를 붙이겠습니다. always 붙이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 어싱크를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유즈 이펙트에서는 어싱크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어떤 식으로 코드를 할 수가 있냐면, 얘는 const 뭐 init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함수를 구성을 해주고, 그리고 그 이닛을 호출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싱크 함수 안에 여기가 들어왔죠. 그래서 새로 호출해주면 이제 undefined 관련된 에러는 뜨지 않고 그리고 어카운트도 여기는 빈 값으로 나오다가
잘 나왔을 때 이제 잘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또 어카운트를 가져왔고, 그리고 이제 부트스트랩을 이용해서 화면을 좀 구축해 볼 건데, 저희가 이제 부트스트랩이라는 거를 쓰기 위해서는 이 모듈을 리액트 부트스트랩과 부트스트랩 를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설치를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실행을 시키고요. 실행시키고, 잘 실행이 되고 있는 동안, 저희는 이 부트스트랩 이 스타일을 볼트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네, 콤마가 파워포트에서 복사했더니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고요. 그럼 뭔지 모르지만 이런 어떤 스타일들을 이렇게 잘 불렀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부트스트랩이 뭐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빌드 패스트 리스폰시브 사이트 위드 부트스트랩. 그러니까 뭔가 이제 반응형의 어떤 이제 빠른 사이트들을 부트스트랩을 이용해서 구축을 해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뭔가 이제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유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드 덕스 이런 거 들어가 보면 여기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이제 부트스트랩에서 적용이 얘네가 만들어 놓은 CSS랑 JS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예쁘게 화면을 꾸미려면 CSS 이런 거 스타일 다 정해야 된다. 아까처럼 커스텀하게 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이미 되어 있는 거를 그냥 써라라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파일들을 이제 컴파일드 파일들 이런 거 직접 다운받을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어, 링크 태그를 달 수도 있고 저희처럼 리액트 모듈을 설치를 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이제 레이아웃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이그젠플을 보면은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그젠플 코드들 이거 다 다운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들면 우리가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예, 귀찮은데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갖다 쓰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사이드바 같은 메뉴들도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죠? 뎁스가 있는 것들도 이렇게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쁘게 잘, 뭐, 보이죠? 네, 잘 보이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어, 그리고 이제 덕스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각각의 레이아웃 요소들이 이쪽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드라고 하는 이런 이제 요소들, 어떤 식으로 컬럼 이런 요소들, 이런 식으로, 너희가 쓰면 된다.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컬럼이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너희가 쓰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폰 컨트롤,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 이렇게 사실 이런 거 다 일일이 만들려면 굉장히 귀찮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셀렉트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잘 나와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 부트스트랩을 활용을 해서 나름대로 화면을 꾸미려고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제 넷바 예제를 활용을 해서 저는 좀 이제 아래와 같이 구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이제 이걸 좀 지워야겠죠. 얘를 좀 지워야 될 건데, 얘를, 좀 지워야 될 거야, 얘를. 지우고, 어, 넷바를 활용해서 저희가 만들 겁니다. 넷바를 활용해서 만들 건데, 넷바가 뭐냐? 넷바가 뭐냐면, 이쪽에 보면 넷바가 아마 있을 텐데, 네, 여기 넷바가 있네요. 넷바가 요런 겁니다, 요런 거가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약간 이렇게 생긴 애들, 그죠? 이렇게, 여기 서치 뭐 이런 것도 잘 되고 하는데, 약간 이렇게 생긴 애들을 좀 쓸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뭐 이런 거 쓰셔도 되고요. 네, 이런 애들을 저는 이제 쓰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얘를 제가 이제 이미 미리 찾아놨으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음, 여기 이제 클래스 이 넷바나 이 넷바 익스펜드 뭐 비지라이트 이런 거를 제가 안 찾아놨어요. 그죠? 제가 찾아놓지를 않았습니다. 찾아놓지를 않았고 선언을 제가 한 적도 없어요. 한 적도 없는데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화면을 가보면 이렇게 뭔가 백그라운드도 들어가 있고 어떤 그 폰트 사이즈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구현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넷바 브랜드에 저는 이제 크립토 돌핀을 이렇게 넣은 거고 그리고
이 어카운트를 스팬이라고 하고 있는 여기에 넣으니까 돌핀의 내 어카운트 계정이 이제 들어간 화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게 의미하는 거는 사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은 이 부트스트랩에 이런 이제 그게 의미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설명들이 또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참고해서 하시면은 됩니다. 하지만 일단은 지금은 그런 것까지 너무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좀 우리가 쓸 수가 있는지를 좀 할 수가 있어요. 있는지 적용해서 사용하는 법 위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에러가 뜨죠. 그래서 워닝이 뜨는데 invalid DOM property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 네임으로 바꿔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사실은 저희가 클래스를 클래스를 이렇게 클래스 네임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워닝이 사라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써라 리액트에서는 라는 걸 우리가 잘 보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단 타이틀을 적용해 보았고 또 조금 이제 휴식을 가지고 마지막 시간에 화면을 완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고,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컨택트를 웹3를 이용해서 실제 화면과 연결을 해볼 건데요. 사실 이 수업을 이제 끝까지 듣는 게 쉬운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것들이. 교육사업 같은 게 저도 이제 교육을 사실 이렇게 지금은 그 어떤 초청을 받아서 지금 강의를 하지만 내부적으로도 이제 그 교육 사업이나 강의 같은 걸 해보면 중도 포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물론 이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강사의 자질이 부족해서, 또 좀 아마 있을 수가 있고, 혹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 완강을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교육업의 가장 큰 적이 이제 완강을 하지 않는다, 소비자들이. 뭐 그게 이제 가장 크다고 하는데, 수업을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강의 컬렉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강의 거의 수집을 하고 안 들은 강의들 굉장히 많은데, 어,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지만 강의 끝까지 듣는 분들 보면서 좀 저도 역으로 배우고 좀 반성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은 이제 내용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지 않아서 좀 이제 여유 있게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화면을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이제, 저희가 이 어카운트까지 잘 가져왔어요. 그죠? 그리고 이 가나슈 네트워크에 연결한 네트워크 아이디를 설정을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웹3의 코드를 이용해서 선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app.js의 로드 어카운트 밑에 이 코드를 저희가 설정을 해줄 거고요. 이 윈도우 다 웹3를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불러올 거기 때문에 얘를 그냥 다시 이 웹3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서 여기다가 할당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아이디는 저희가 이제 웹3의 이더넷의 get id라는 걸로 저희가 이제 도큐먼트를 딱 찾아봤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아이디를 알 수가 있고 얘를 그럼 이제 크리에이터 돌핀의 네트워크스에서 네트워크 아이디를 가지고 저희가 가져올 수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가져오냐? 우리가 크립토 돌핀 코드를 보면, 제이슨 코드를 보면은, 여기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네, 없네요. 그래서 크립토 돌핀, 어, 이 코드, 이 제이슨 파일을 보면, 새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이 객체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아이디를 여기다 이제 넣으면은, 여기에 우리가 관련된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아이디를 넣어서 네트워크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해놨습니다. 해놓고, 이제, 컨트랙트를 불러올 건데, 투표를 만들 때 우리 컨트랙트 불러오는 굉장히 코드가 유사하게 저희가 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저희가 ABI와 이 네트워크 데이터의 어드레스를 저희가 가져올 거고요. 크립토돌핀 ABI 이제 가져오고, 어드레스는 네트워크 데이터의 어드레스를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어드레스를 가져왔을 때 저희가 새로 고친 화면,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 데이터의 어드레스가 이렇게 찍히죠. 이렇게 찍히고 얘가 무슨 어드레스냐 보면은 여기 이제 계약이 이제 배포된 이 어드레스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어카운트는 저희가 저희 계정 어카운트고 이 어드레스는 이 계약에 배포된 계약의 어드레스인 거죠. 그래서 얘를 잘 무선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트랙트를 선언할 건데, 여기다 저희가 웹3의 이더 컨트랙트라는 메소드를 활용을 해서, 이제 이거를 생성을 할 건데, 인스트 컨트랙트를 가져올 건데, 인자로 매기변수로 ABI, 컨트랙트 돌핀의 ABI와 이 어드레스 주소를 넣게 됩니다. 그럼 컨트랙트가 이렇게 어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잘 불러왔는지 보면 컨트랙트가 이렇게, 뭔가 엄청 큰 많은 객체, 저희가 이제 어드레스 여기 있죠. 디플로이드나 이런 걸로 이제 해서 가져오는 것처럼 이런 이제 컨택트들을 잘 가져왔구나. 이 브라우저 콘솔에서 저희가 이걸 보니까 좀 색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가져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set 컨트랙트를 통해서 이제 컨트랙트도 제도 저장을 해 줄 겁니다. 그래서 set 컨트랙트 이렇게 할 건데 저희가 이제 컨트랙트가 사실은 없죠. 그래서 컨스트 역시 컨트랙트도 이렇게 저희가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컨트랙트도 이렇게 저장이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트를 이제 할 건데 저희가 ABI 메소드를 호출하려면 이런 식으로 사실은 호출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호출해야 됩니다. 어떻게 호출하냐? 그때 사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호출했었죠. 또 투표앱 할 때. 컨트랙트의 메소드 중에 토탈 서플라이를 콜한다. 그러면 저희가 get 토탈 서플라이를 가져옵니다. 왜? 토탈 서플라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 코드에 보면은 컴퓨터 돌핀의 이 토탈 서플라이는 쭉 있지 않았었고 토탈 서플라이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예. 그래서 이슈드 토큰스의 랭스를 가져오는 함수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포된 그 토큰을 가져오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total 서플라이가 저희가 어, 지금 0이죠. 예, 지금 0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고 이 get total 서플라이도 얘도 total 서플라이도 이렇게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선언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트된 토큰들 목록을 저희가 가져올 건데 이렇게 이 크리에이터 돌핀스를 저희가 배열로 저장을 하는 유스테이트를 이렇게 선언을 해줄 거고요. 크립토 돌핀스는 셋 크립토 돌핀스는 이렇게 저장해 줄 거고 어, 이런 반복문을 저희가 추가를 해서 getTotal supply가 예를 들면 뭐 한 몇 개가 있다, 그죠? 한 4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반복을 돌려서 i가 0부터 혹은 getTotal supply 그 전까지 이제 반복이 돌아가는데 여기서 tokens by index를 해서 콜을 할 겁니다. tokens by index. token by index 하면은 우리가 인덱스가 근데 이제 이 0부터 저희가 저장이 되는 함수로 넣어놨었죠. 그래서 이 토큰을 우리가 이제 가져올 수가 있는데 토큰 by index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면은 인덱스를 가지고 이슈드 토큰스를 저희가 가져오는 게 이제 이 토큰 바이 인덱스 함수였죠. 그죠? 이슈드 토큰은 이렇게 인티저 어레이 이렇게 저장이 되는 함수였습니다. 그래서 토큰을 가져올 수가 있고 토큰을 이제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저희가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토큰을 추적을 할 준비가 사실은 끝났으니까, 어, 이 민트 함수를 만들어서, 어, 실제로 민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트를 할 건데, 민트에 이제 저희가 이 어떤 변수, 실제 주소죠. 이제 민트의 주소를 이렇게 선언을 해줄 거고, 저장해 줄 거고, 그러면 컨텍스트의 메시지에 민트, 이렇게 이제 함수를 볼 때 여기 매개함수를 보내고, 샌드로 프롬 어카운트를 이제 보낼 겁니다. 프롬 어카운트를 보내고, 리시트로 저희가 이 실행된 결과를 오면 리시트로 딱 받는 건 하는 거 아니지만, 이 새로 저장된 얘도 저희가 필드 돌핀에다가 추가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실제 민트를 했을 때 저희가 해당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민트 함수를 호출을 시켜가지고 이 우리가 만든 컨트랙트에 민트 함수를 실행을 시키도록 할 겁니다. 민트는 또 어떻게 돼 있었냐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민트는 또 어떻게 돼 있었냐? 우리가 민트 실행시키면은 이렇게 크립토 돌핀스에다가 주소를 저장하고 그죠? 그리고 아이디로는 이 키를 저장하고 내부에 이 민트 함수 얘를 실행을 시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이렇게 토큰 투 오너 이런 거 저장하고 넘버스 오브 토큰 투 오너에 또 숫자를 올리고 트랜스퍼로 이벤트 로그를 추가를 해주죠. 그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민트 함수를 불러왔는데 얘를 이제 구현을 하려면 좀 버튼을 또 한번 넣어서 주소란 버튼을 한번 넣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밑에다가 제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보도록 할 거고요. 이게 이제 보면은 인풋 그룹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인풋 그룹이라고 돼 있는데 저장을 해보면 화면이 이렇게 생기고 여기 로케이션을 넣고 민트라는 버튼이 생겼습니다. 그죠? 이 생겼는데 얘는 이제 어디서 찾았냐? 부트스트랩 보면은 여기서 인풋 그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풋 에고 있는데 그러면 이쪽에 저는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은 거는 여기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있는데 음, 딱 봤을 때 얘를 쓴 거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예, 얘를 쓴 겁니다. 그래서 얘를 쓴 거고요. 이 인풋 그룹 얘를 쓴 거고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저는 넣었습니다. 역시나 각 클래스나 이런 것들은 제가 어, 그 부트스트랩에 있는 걸 그대로 사용을 해서 만들었고요. 그 플레이스 홀더 로케이션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이제 민팅할 너가 사이트 민팅할 주소를 넣어라 라는 거를 플레이스 홀더로 이렇게 넣었고 민트는 버튼 여기 이제 텍스트가 민트로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이제 구성이 되었죠. 화면이 구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인풋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로케이션을 이제 또 저장할 수 있도록 할 건데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온체인지 될 때 인풋이라는 건 온체인지라고 하는 이 또 어트리뷰트가 있어서 여기서 이 이 데이터를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셀 스테이트로 저장을 할 건데 로케이션 셀 로케이션은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제 온체인지에서 제가 이렇게 넣으면 데이터가 바뀔 때 셀 로케이션으로 해서 이의 타겟의 밸류를 저장하면 인풋에 우리가 직접 쓰는 그 밸류가 저장이 됩니다. 얘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로케이션으로 해서 로케이션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하면은 여기서 저희가 로케이션을 이렇게 쳐보면 로케이션이 지금 변환이 되는 게 콘솔이 찍히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온클릭 했을 때 이제 로케이션이 저희가 있으니까 온클릭 했을 때 민트에다가 로케이션을 정보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온클릭을 가져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시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온클릭 했을 때 이제 민트에 이 로케이션 정보가 담기게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민트를 한번 해볼게요. 민트를 해보면 이런 거 해보면 민트 해보면 메타마스크가 뭔가 로딩이 되면서 그죠? 되면서 로딩하면서 지금 이제 새로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죠? 뭐가 이제 되었다라고 알 수 있고 확인을 누르면 컨펌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컨펌이 된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토탈 서플라이가 얘가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 토탈 서플라이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뭔가 뭘 잘못했는지 컴파일을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니까 바뀌었네요. 예. 그래서, 잘 적용이 된 거를, 아주 알 수가 있고요.
민트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토탈 서플라이를 잘 가져올 수가 있었죠. 그래서 민팅이 잘 되었구나, 메타마스크 연결도 잘 되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민트된 그 NFT들을 표현할 건데 제가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트스트랩의 카드 컴포넌트를 이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카드가 어떻게 돼 있냐라고 하면 카드가 이렇게 이미지 같은 거를 담을 수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NFT는 사실 이미지를 또 담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할 거고요.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사를 할 건데 우선은 이제 컨테이너라는 걸로 제가 감싸줄 거고, 그 다음에 이 로우라는 걸로 감싸줄 건데,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이 크립토 돌핀스의 맵, 맵으로 가져갑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JSX가 자바스크립트 플러스 XML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이런 구문을 일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괄호로 감싸주면. 그러면 크립토 돌핀스가 어레이니까 얘를 반복문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실행을 시키는 거고요. 그러면 이 아이템을 가져오겠죠? 그럼 그 안에 카드라고 하는 이제 부트스트랩 안에 저희가 이미지에다 이 크립토 돌핀을 가져오고, 그리고 클래스 네임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그 타입 같은 게 정해져 있고요. 정해져 있고, 타이틀이랑 텍스트는 일단 사실은 뭐 바꾸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아직 뭔가 그 NFT의 내용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꾸진 않았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아이템이 생겼죠. 그죠? 네, 이렇게 아이템이 생긴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크립토 돌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처음에 인입할 때 이제 크립토 돌핀 해서 그래서 이렇게 인입 코드를 만들어 주면은 좀 더 좋겠죠. 그럼 이렇게 토탈 서플라이 한 개만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제 주소를 한번 미팅 해볼게요. 실제 주소를 넣어서 미팅을 해서 그래서 실제 주소가 이렇게 민팅이 되도록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면은 실제 주소가 크립토 돌핀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NFT 민팅이 이렇게 들어왔죠. 그래서 저는 크립토 돌핀이기 때문에 돌핀 이미지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았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 주소를 찾아서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NFT, 그 마켓플레이스처럼 실제 미팅했을 때 관련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우리가 화면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민팅이랑 이제 NFT, 민팅한 어떤 NFT 토큰까지 화면에 보여줄 수 있는 실제 어떤 다른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이미지 주소만 이렇게 했지만 할 수 있는 화면까지 다 구축을 해서 저희가 이 작업을 마무리했고요. 그래서 이번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여서 요거를 한번 마지막으로 이 코드를 한번 복습을 해보고요.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 코드로 이렇게 NFT 관련된 마켓플레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리액트 환경을 구축을 했고, 트러플 이닛을 통해서 컨피규레이션을 만들었죠. 컨피규레이션을 만들고, 여기 네트워크스 관련된 코드를 넣어 주었고, 그리고 이쪽에 저희가 컨트랙트 관련된 폴더를 만들어서 솔리디티 폴더를 만들고 컴파일을 하면은 이 빌드로 잘 나오게 한 다음에 얘들이 각각 우리가 원하는 인터페이스들을 따르게 저희가 이 인터페이스들을 따르게 만든 다음에 컨트랙트들을 컴파일해서 빌드된 API들이 만들어지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액트에서 저희가 이것들을 연결을 해올 때는 이 테스트 파일도 물론 저희가 만들어서 테스트를 했었고요. 차이 모듈을 활용해서 그리고 이 웹3.js 모듈을 활용해가지고 실제 API들의 컨트랙트 정보들을 가져오고 솔리디티 파일로 만들어지고 컴파일된 이 컨트랙트들의 함수를 이런 식으로 제가 불러오면서 웹 환경에서 얘를 잘 구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솔리디티를 어떤 식으로 코딩을 하고 만드는지, 어떤 식으로 컴파일하고 배포를 하는지, 이더리움 환경 배포를 하는지, 그리고 이 배포의 계약을 이 웹 브라우저에서 어떤 식으로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하는지 아마 잘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대부분 사실 이제 기초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기반으로 조금 더 확장적으로 사용해서 실무 혹은 이제 내 아이디어를 구현하는데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주 동안
수업을 들으시느라 너무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네, 그래서 푸드로 배우는 NFT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